안녕하십니까. 진짜 시황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해외 증시는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슈 브리핑 변동성. 이제 해외 증시는 사실상 변동성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증시가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죠. 이슈 브리핑 변동성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변동성이 나올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고 계속 멈춰 있잖아요. 야금야금. 나 해외 증시는 보면 미국 증시 볼까요? 다우를 보면 사실상 3월부터 변동을 주고 리바운딩 주고 변동성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단 말이죠. S&P도 한번 볼까요? S&P도 눌림 주고 반등 주고 눌림 주고 반등 주고 변동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증시가 안 만들어요. 가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권 증시도 눌림을 주고 상승파동 주고 눌림 주고 변동의 마디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올려놓고 계속 야금야금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했지만 목표 지점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단기적으로 흘러가는 흐름과 중기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에서 자꾸 잠궈놓으니까 옆으로 좀 더 잠궈놓고 있다가 흘러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변동성 슬슬 나오나요? 변동에 대한 것 고민을 할 시기입니다. 어쨌든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 실적 때문에 오르기만 하는 장세는 아니다 이거예요. 실적 때문에 내리기만 한 장세도 아니고 오름과 내림이 양쪽 다 있는 그런 변동성의 장세가 될 것이다. 4월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FOMC 의사록 양적 완화에 대한 긴축 의사 FOMC 그 다음에 제약 및 의료산업 성장의 주목 원달러 전망 FOMC 의사록을 좀 보면 어제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됐단 말이죠. 결국 어제 의사록에 공개된 것 중에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건 제가 언급을 2월 달에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진짜 시황을 얘기하면서 그 월별로 했을 때 3월과 6월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3월에 하게 되면 올해 세 차례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3월에 인상했지 않습니까? 어제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기준금리 인상은 세 차례에 거의 확신을 갖을 만한 포인트다라고 좀 봐요. 그러면 5월 2일과 3일에 FOMC가 있는데 그때는 건너뛸 가능성이 높고 6월 13, 14일 날은 FOMC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월 달에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어제 또 하나 나온 거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1조 달러의 자산을 현재 양적완화 1차, 2차, 3차까지 하면서 4조 5천억 달러를 늘려놓은 FOMC 자산을 그동안 계속해서 국채 및 MBS에 재투자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2008년도부터 9년도까지의 시장은 당시에 시작했던 양적 완화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트를 한번 미국 증시를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서 가보면 결국 이때 당시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힘은 경기 부양의 힘인데 이 부양의 힘이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보시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는 상승이었다면 지금 뭔가 분명히 다른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늘 고민이 많은 현재 시간입니다.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 안 되니까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리는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1차 양적 완화, 그쵸? 그 다음에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까지 해서 2014년도 연말까지 종료를 했는데, 이 와중에 종료한 이후에 미국은 양적 완화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양적 완화했던 것에 자산 축소는 손대지 않고 기준금리만 한 번, 두 번, 올해 세 번을 한 상태인데, 이 양적 완화의 자산이 금융위기 시전에 1조였고 지금은 4조 5천억 달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투자하지 않고 축소한다면 이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보다 더 파급력이 큰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저는 여러분께 얘기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와 양적 완화, 미국의 통화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의 과정에 따라서 지금 시점은 이러한 대대적인 최적의 투자 시기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실현을 할 거냐, 최적의 투자 시기라고는 안 봐요. 근데 어제 나온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왜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데 시장이 별로 흔들리지 않았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는 정해졌고, 이제 중요한 건 FOMC 자산의 축소. 그 자산 축소의 과정이 과거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할 때마다 충격을 주는 변동을 줬었던 그 영향처럼 올 하반기, 그러니까 5월 달에는 FOMC 의사록에서 이 논의가 좀 더 정리가 될 거고, 6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면 7월부터는 확실히 이 자산 축소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시장의 수급의 변화와 민감한 변화들이 구간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부분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333이라고 했는데 기준금리 333 외에 자산의 FOMC 자산 축소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시가 더더더더더더더더 이게 아니라 이런 식, 이번에 나온 그 FOMC 의사록의 이야기에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언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긴축이 불러오는 파급 효과는 신흥국이라든가 전 세계의 자산시장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줄지 매우 긍정의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과거로 본다면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동성 축소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맞았던 하루가 됐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좀 등한시하고 있어요. 제약주 트레이딩 관점도 나오지도 않고. 근데 왜 지금 다루냐? 알고 가야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다라는 표현을, 참 기분 나쁜 얘기지만 일본의 그림자다라는 얘기를 종종 해드렸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산업의 성장이나 또는 사회 체제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참 부정하고 싶은 역사지만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던 일제시대 이후부터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일본의 잔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의
자본을 빌려 성장을 해왔고 또 일본과의 무역관계를 확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산업 시스템도 일본의 롤모델을 잡고 제조업의 기반을 매우 빠르게,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이라는 명칭도 얻게 됐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사회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혼밥, 혼술, 혼자 먹는 술, 혼자 먹는 밥, 이거요? 일본에서 10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만화로도 유명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히트치는 거거든요. 혼밥, 혼술. 그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뭐 혼자 먹는 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게 공교롭게도 일본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고, 가라오케 문화도 사실 일본의 문화였던 걸 우리가 가지고 온 거죠. 국내의 또 하나는 인구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 사실상 지금 이제 58년 개띠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은퇴하는 시기가 됐고, 왜 58년 개띠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인구 그 출산율에서 딱 상징적으로 나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은퇴하는 시기랑 맞물리는데, 저는 일본과 우리랑 유사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제약산업이라고 봐요. 1987년도에 일본이 징벌제, 쌍벌제 규제를 해가면서 제약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했던 것. 그러면 동시에 일본은 어땠냐? 제약주도 무지하게 빠졌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제약산업은 성장이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했고 M&A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 당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제약산업 다 죽는다. 미국하고 개방을 해버리면 이거 큰일 난다. 엄청났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일본의 기회였습니다. 의료 소비의 추이만 보더라도요, 지금 파랑색의 막대기가 일본의 1인당 의료 소비고, 회색의 막대기 그래프가 대한민국의 1인당 의료 소비입니다. 최근 2011년, 12, 13, 14, 15년도 보면 한국에서의 의료 소비 증가율은 매우 가파른 겁니다. 전체적인 총액에서의 의료 소비는 일본에게 아직 뒤지고 있습니다만 10년 전 2005년도 대비해서는 엄청난 성장, 거의 100% 성장이에요. 이 화면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2004년도 10년 전 1000불 정도에서 최근 2015년도까지 보면 100% 넘지 않습니까? 1인당 의료 소비율이. 일본을 보면 2003년도 2년도에 2000불 좀 넘어간 상태에서 4000불을 가는데 이 아들도 10년이거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똑같아? 우리나라의 의료 소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지금 50대 이상 분들, 50대 이상 분들이 앞으로 30년간은 의료 소비 시장을 이끌어갈 거라고요. 그들은 자산도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산업화라는 것도 이뤘던
같이 형성됐을 때 일어났던 세대이기도 하고, 또 이들은 과거에 지금 한 70대 이상, 80대 이상 분들과 좀 다른 성향이 있는 게 뷰티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건강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좀 틀리죠. 소비 성향이. 그러니까 소비가 20대, 30대가 소비하는 게 있고 10대가 소비하는 게 있고 장년층들이 소비하는 게 다릅니다만 앞으로 현 50대 이상, 50대 이상부터는 50대부터 지금 60대 이 5060의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의료 소비를 이끌어갈 세대라고요. 사실 지금 현재 5, 60대 분들 중에서 병원을 많이 다니지 않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도 있을 거고 또 약이 건강해서 약이 없더라도 뷰티라든가 이 외모 쪽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일본과 한국의 의료 소비 주의는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쌍번째 규제 나왔던 이후에 우리의 제약산업이 휘청했었죠. 제약주들이. 그러나 결국 최근에 성장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수출. 제약 우리나라 업체가 수출 얘기가 나오면서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입니다만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있습니다만 가치란 말이에요. 네 바퀴들은. 대한민국의 가치들. IT, 차조선, 철강, 화학. 근데 이 가치들 외에 주목할 성장은 저는 제약이라고 봐요. 먹는 거는 줄지 않아. 여러분. 음식료도 그렇고 입맛에 한번 젖어버린 것들은. 근데 이 제약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약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가 빠졌을 때 이따 보겠습니다만 공포가 아니라 기회라고 자꾸 느끼셔야 돼요. 일본이 그래 왔듯이 우리나라 제약 업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되네, 여러분. 불과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 시기에 시가총액이 대부분 형편없이 한미약품 당시 5천억이었어요. 1조도 안 된다고. 시가총액 20조 이상 될 만한 것들 만들으라고 한다면 제약산업 중에 한두 녀석은 시가총액 20조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약이라는 산업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또 무엇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정말 꿈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일 의료소비 시장만 보더라도 저는 일본의 성장했던 제약산업들과 우리는 딱 10년 뒤 지금부터 성장이에요. 2025년도까지는 누가 뭐래도 제약산업 계속 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주가 빠졌으니까 제약주 안 보려고 하죠. 안 올라가니까 막 짜증내죠. 아, 샀는데 안 간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안에 진짜 낭만 투자와 가치 투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남들 곡소리 나고 징징댈 때 난 사두는 거지. 근데 왜 사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한일 의료소비 시장에서. 그리고 의료용 기기입니다. 의료용 기기. 우리가 화장품,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2010년도 이전까지는요. 수입액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 2010년도 이후부터는 수출이 벗겨집니다. 과거 여러분들 진짜 시장 자료에서 수출 무역 그 통계 자료에서 화장품이 어느 시점에서 수출과 수입이 역전되는지 얘기해드렸죠. 결국 수출이 수입을 역전했던 그 시점부터 화장품주들은 폭등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수입과 수출 중에서 여전히 수입이 훨씬 더 많은 것들, 수출이 더 많은 것들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제약산업은 앞으로 수출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렇죠? 의료용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의료용 기기를 보시면 의료용 기기의
수출액입니다. 예.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좀 일르다 좀 전에 좀 축소했습니다만 꾸준합니다. 의미 있는 것은 200불 월별 200만 불 200만 불 넘어갔다라는 거. 의료용기기 수입입니다. 수입은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 수입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수입은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의료용 기기 수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관심 가져야 되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또 공부할 것들입니다. 요 깔끔하게 종목별 분류를 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전부터 해놨습니다만 지주사 홀딩스라고 불리죠. 한미사이언스 이런 것들 대용 뷰티, 네오팜, 메디톡스, 케어젠, 파마리스, 히메딕스, 휴젤 여기서 한번 메디톡스하고 휴젤이 아주 가장 또 농업바이오, 동물약품, 기타 광동제약은 뭐 생수라고 봐야 되고 내추렌드텍이라든가 넥스트비티, 농업바이오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회사예요. 뉴트리바이오텍, 대성미생물, 대한유팜, CKH 쭉 있습니다. 대형제약사는 녹십자, 대웅제약, 동아ST, 유한양행, 제일약품, 종근당, 한미약품 요게 대형제약사입니다. 중대형제약사도 쭉 있죠. 그 다음에 중소형 제약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형 제약사 중에서 특징이 있는 회사 앞으로 더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 다 공부는 지금 안 해요. 알려드리는 건데 대원제약, 동국제약, 한인제약이 아마 여기 이쪽에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요. 중대형 제약사 중에서. 보통 중소형이라든가 중대형 제약사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10%가 안 되거든요. 20%가 넘습니다. 뭐 한 7%, 3% 이런데 20%가 넘어요. 한인제약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생명공학.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구별을 좀 하고서 시작을 봐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뭐 바이오 좋다고 하면 막 다 살라고 하니까 예? 따져봐야 된다고요. 이 중대형 제약사들은 사실상 가치예요. 가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탐방을 안 다녀도 됩니다. 예? 녹십자, 대웅제약, 동아이스트, 유한양액, 제일약품, 종근당, 한미약품에선 거의 뭐 탐방을 안 다녀도 큰 무리가 없는 회사들인데 나머지 중소형이나 중형이나 소형업체들 생명공학 예? 이런 데 다 다녀야 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돼. 정보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다 투자할 것들. 여기는 사실 안 다녀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얘네들은 못 간다가 아니라 어떤 게 어떤 시점에 빵 터질지 아무도 몰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실체가 없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의료기기는 인토로조 같은 경우는 상장됐을 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었던 거지만 굉장히 좋죠. 렌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많이 까드렸던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무슨 시가총액 1조를 육박을 하냐 깠던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아마 인트론바이오였을 것 같은데요. 인트론바이오가 무슨 막 시가총액 그딴 식이냐라고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의 이제 또 관심 시젠이라는 회사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뭐 하이테판도 그렇고 또 굉장히 많아요. 이 서흥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과거에 서흥캅셀이거든요. 이 회사는 뭐 지속적이라고 봐야죠. 캡슐 쪽이니까 모든 제약품들이 캡슐. 근데 하여튼 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여러분이 다 못하잖아. 저랑 하면 돼요. 제가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 가치적이든 뭐든 공부를 해서 나올 거는 이 안에서 찾게 될 거예요. 공개된 우리 유료 정의원님들에게 공개된 종목 외에 그렇죠? 이 안에서 또 공개가 될 거라고. 이거 공부하는데
아주 힘듭니다. 하루 이틀 만에 뭐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치주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는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계속 체크 체크해놓고도 또 한 번 뒤져보고 또 한 번 뒤져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왜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래서 종목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우리 유료 정의원들은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제약주를 잠깐 보면 지금 누가 제약주 추천하려고 합니까? 미친놈 소리 듣죠. 당장 수익 내달라는 거나 당장 수익 날 거나 줘라고 할 텐데 그런 건 낭만 투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맨날 불나방처럼 뛰어다녀봐야 잠깐 달콤함일 뿐이지. 결국은 남는 거는 계좌의 수익률이 늘어나 있지 않고 항상 제자리거든.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표님, 전문가님, 제가 수익을 잘 났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나서 이것만 회복하면 다시 원금이 되는데 맨날 반복되는 거예요. 원래 초기 자금에서부터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시간이 지나도. 근데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면 지금은 달콤하다니까요. 분명. 하지만 길게 보면 주식 왜 했나 싶어. 안 하는 게 더 편했을 뻔했어. 몇 년을 했지만 제자리 걸음이야. 편하게 해요. 편하게. 편하게 하자는 건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고 1년 동안의 포트를 가져갈 건지 가치로 몇 년을 가져갈 건지 스윙으로 몇 개월 정도를 가져갈 건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중구난방에 눈에 보이면 지금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그걸로 홀라당 갈아타고 지금 내 거 버려버리고 이런 반복인데 제약주 한번 봅시다. 무지하게 많이 빠졌지. 유한량이. 고점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한미약품도 무지하게 많이 빠졌지. 이거요? 겁나요? 아니야. 한미약품 겁날 것도 아니야. 시가총액 보겠습니다. 이제 3조요. 유한량이 이제 3조요. 녹십자 이제 2조요. 대형제약 1조요. 종근대양 1조요. 동아SD 8천억이요. 나 돈이 많으면 제약주 대형 제약사에다가 그냥 다 깔아버리겠어요. 대형 제약사가 유한양의 한미약품 녹십자 대형제약 동근당 동아SD 얘네들 사놓고서 이 중에서 한 놈 망하면 망하라고 해요. 상장페이 되라고. 한 놈은 대박 치겠지. 그래서 사실상 제약주에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게 돋보일 건지 그리고 또 어떠한 전술을 가져갈 건지 무지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동국제약 외국인 취득률이 20%예요. 환인제약 외국인 취득률이 20%예요. 대원제약 20%야. 신기하죠? 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조그만 일양약품도 안 돼. 대형제약사들이나 유한양이 28%, 외국인 지분율, 한미약품 9.87%, 녹십자 23%, 대형제약 55%, 종근당 6%요. 동아SD 20%요. 음메? 대형제약사도 20%가 안 되는데 뭐다냐? 어? 얘네들은 공부 좀 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는 빠지는 것들도 제약주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얘네들 당장 선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기회에 최저점이 아니더라도 확신을 가질 만한 지점들 꼭 이런 최저점이 아니더라도 그래 이젠 선택이 됐어 이런 정도의 지점 2010년도 이게 아니더라도 선택이 되면 초이스가 되면 포기를 하지 않잖아. 그리고 누가 뭐래도 계속 사는데 더 살 수 있는데 버틸 수 있는데 그런데 초이스를 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선택만 해버리면 사버리면 올라갈 땐 좋지만 빠져버리면 팔랑기가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승질낸다니까요. 제가 가끔 가다 강의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신령님, 시고조정에서 알려주십시오. 아, 고점만 알려주면 최고지. 고점만 알려주면 최고지. 지금 상황에서 유한양에 23만원이요. 2천만원 된다고 하면 사요, 안 사요? 사지. 한 주당 2천만원씩 된다고 하면 사, 안 사요? 무조건 사지. 더 싸게 살 이유가 뭐 있어? 어차피 2천만원 간다고 하는데, 산신령이. 그 중요한 건 초이스예요.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확신. 그걸 준비하는 게, 제약업종 내에서는 상당히 필요할 건데, 그에 따른 뷰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진짜 시장에서 다뤄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뭐, IT, 반도체, 뭐, 쭉쭉쭉, 산업에 대해서. 화학하고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시장을 통해서 배우시면,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전망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원달러 환율을 작년까지 쭉 잘 이해를 해오다가 여기서 왜 이랬는지 지금 사실상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구간인데 여기랑 여기거든요. 지난해 이거 반등 나온다고 해서 반등 나왔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는 1130원대에서 일단 1160원대 이렇게 있지 않겠느냐. 조금 더 이탈했습니다만 결국에 박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4월달에 환율조작국 지정이 발표가 돼서 우리가 선정이 된다면, 지정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하락 구간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환율은 미국의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봤을 땐 상승이라 이거예요. 원화 약세 구간이지 원화 강세로 가는 구간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전 두 가지 그림으로 전망을 합니다. 1100원을 살짝 이탈하는 구간이 있을지언정 결국 환율은 약세 구간을 갈 것이고 점진적으로 약세를 갈 것이다. 결국 미국의 통화정책과 미국의 FOMC 자산 축소 시기부터는 원달러 환율은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코스피 100지 전략 뭐 지난달 20일 이후부터 얘기했던 건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눌리면서 눌릴 것이다 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뭐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주중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결국 주중에 설명했던 것 중에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주 홍보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가는 과정이 느린데 오늘은 요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278.50. 어제 제가 장중 코멘트와 리얼타임 마감 코멘트에 전략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선 선물 데일리 예측은 어제였어요. 어제 이제 이게 참 그림은 좋았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50% 확률인데 결국 요걸로 흘러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이 자리까지 찍어버렸고요. 208.40, 279.50. 어제 예측했던 말은 정확히 왔어요. 오늘은 그럼 뭐냐? 오늘은 시초가가 갭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왜냐면 어제 오후장에 이게 무조건 내려와야 돼. 근데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안 내려오지? 280점 땡땡까지 무조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아마 개인들은 계속 당했을 거예요. 내려갈 때도 당하고 올라갈 때도 당하고. 왜? 내려올 것 같은데 안 내려오고 끝나니까. 근데 결국 오늘 오전에 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짜증나고 뒤숭숭한 날. 오늘은 시초가 갭이 되면 알짜리 없어요. 위로 튀어봐야 네? 위로 튀어봐야 281.30이에요. 그러면 튀면 무조건 내려오는 게 어디까지? 280점 땡땡까지. 그거 하나 아침에 주목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만일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280점 땡땡 때려버리면 나가리. 1차적으로 바로 그냥 얌얌할 수 있는 게 나가리가 된다고. 왜? 거기서부터는 다시 고민이 되거든. 여기서 내려갈 것 같아요? 갈 수도 있지. 근데 다시 튄다?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복잡해진다고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줄 알았죠? 280점 땡땡에서. 아니? 반등 나오는데? 눌릴 줄 알았죠? 다시 올라갔다가 이러는데? 하여튼 별 생쇼를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뿅 하고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건 알 자리 없어, 무조건. 오전에 한마디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요 지금 추세 고점 그려놓은 거를 오늘 요 싸움이라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짓눌려서 이러냐, 어? 이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단은 281.30, 280. 땡땡. 하단 어제 저점 279.15는 이탈한다면 278.50까지 가요. 이탈을 할지 안 할지 몰라, 오늘. 저도. 예. 일단 데일리까지 예측을 했고요. 또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본 목표가가 중요한 거지 걸음걸이가 팔자걸음인지 종종걸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 결국에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결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팔자걸음으로 가나 기어서 가나 걸어서 가나 자전거 타고 가나 오토바이 타고 가나 서울만 가면 되잖아. 그 서울이 어디예요? 하나 둘 셋 이천이요. 경기도 이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수 이천입니다. 자, 오늘 진짜 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